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여자가 관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 여자 옆엔 26쯤 돼 보이는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친구분들인가? 회사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우는 모습이 제가 우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사이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어요. 제 이름은 정미연, 올해 62이에요. 남편 강태수 씨와는 32에 만나 결혼했으니 결혼 생활이 정확히 30년이었죠. 아들 하나 낳아 키웠고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어요.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항상 집에 있었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함께 시댁에 갔고요. 가끔 출장이 잦긴 했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건설 쪽 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방 현장 많고 야근도 많고 그러려니 했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한 달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고요. 장례식장은 남편 회사에서 알아봐줘서 큰 곳으로 잡았어요. 문상객도 많았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오전이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난 게 아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거기엔 강태수, 배우자 박선영,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고인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걸. 그 여자 박선영 씨가 말했어요. 저도 결혼한 지 28년 됐어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옆에 서 있던 청년이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8년? 그럼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2년 뒤에 또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혹시 사실혼 관계셨던 건 아니고요? 제가 물었어요. 간절히 그러길 바라면서요. 아뇨. 정식으로 혼인신고 되어 있어요. 저도 오늘 주민센터 가서 확인했어요. 박선영 씨가 서류를 더 꺼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 있던 의자에 겨우 앉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선영 씨도 제 옆에 앉았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어제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태수 부장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여기 영정사진 밑에 유족으로 다른 분 성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도 영정 옆 명패를 다시 봤어요. 구 강태수 유족 정미연처 강준혁 장남. 박선영 씨네 가족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측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유족이 2분 계신다고, 한 분은 이미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그냥 멍했어요. 혹시 남편분이 평소에 출장이 잦았나요? 박선영 씨가 물었어요. 예. 한 달에 절반은 지방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똑같았어요. 한 달에 절반은 서울 본사 출장이라고 했어요. 아,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이 있는 서울과 박선영 씨네가 있는 부산을 오가며 산 거였어요. 서울에선 정미연의 남편으로, 부산에선 박선영의 남편으로 30년을, 아니 28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박선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 애랑 둘이 밤새 울었어요. 아빠가 우릴 속였다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었냐고.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박선영 씨한테 화가 안 났어요. 오히려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장례식은 그대로 치렀어요. 박선영 씨네 가족도 조문객처럼 다녀갔고요. 친척들한테는 남편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진실을 알리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남편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책장 뒤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2개의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우리 가족 통장이었고, 하나는 낯선 번호였어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남편 명의 통장이 총 3개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통장, 하나는 제가 모르는 통장, 그리고 하나는 비밀 계좌였어요. 이 계좌는 명의인만 조회 가능한 특수 계좌입니다. 은행원이 설명했어요. 사망 신고가 되셨으니 법정 상속인이신 부인께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떼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매달 300만 원씩 그곳으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집 생활비 통장으로, 하나는 부산의 어떤 계좌로. 그 계좌가 박선영 씨 명의인 건 불을 보듯 뻔했어요. 30년간, 아니 28년간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보낸 거예요. 일요일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월요일엔 박선영 씨네 집에서 밥 먹었겠죠. 명절엔 어떻게 했을까요? 설날엔 우리 집에 왔으니 추석엔 박선영 씨네 집에 갔을까요? 아이들 생일은요? 우리 아들 생일은 5월인데 박선영 씨 아들 생일은 언제일까요? 돌잔치는요? 입학식은요? 졸업식은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치밀하게, 빈틈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박선영 씨와 몇 번 만났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우리 애 대학 등록금 남편이 대출받아서 냈다고 했어요. 박선영 씨가 말했어요. 저희도요. 아들 대학 때 학자금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통장 보니까 대출 기록이 없더라고요. 예. 남편이 현금으로 처리했나 봐요. 저한테는 대출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아, 남편은 두 집안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척하면서
사실은 두 가족을 다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파트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극구 반대했어요. 집에서 쉬라고요. 저희 남편도 똑같았어요. 당신이 버는 돈으로 충분하다고. 둘 다 아내가 밖에서 활동하는 걸 막았던 거예요. 아마도 서로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였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이었어요. 박선영 씨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앨범을 보여줬어요. 거기 남편 모습이 저희 집 앨범이랑 똑같았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을 짓고, 심지어 포즈까지 비슷했어요. 이 사진 몇 년도예요? 2015년이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요. 저희도 2015년에 제주도 갔었어요. 앨범을 나란히 놓고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다만 함께 있는 사람만 달랐을 뿐. 우리한테는 4월에 갔다고 했고 박선영 씨네한테는 10월에 갔다고 했겠죠.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박선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두 가족을 유지하다니.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단하다는 게 칭찬인지 비난인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허무했어요. 문제는 재산 문제였어요. 남편이 남긴 게 꽤 있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한 채, 부산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 2억 정도. 법적으론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중혼을 했으니 나중에 신고한 박선영 씨와의 결혼은 무효였어요. 그 말은 즉 법적으론 저만 배우자라는 거였죠. 박선영 씨네 아들도 법적으론 혼외자가 되는 거고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부인께서 전체 재산의 2분의 1 자녀분께서 4분의 1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 말을 끊었어요. 그럼 박선영 씨는요? 그분 아들은요? 법적으론 배우자가 아니시니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일부 재산 분할이 가능할 수도.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반 나눌 거예요. 그분도 28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똑같은 피해자예요. 아들이 반대했어요. 엄마, 정신 차려. 법적으로 우리 거라잖아. 주녀가, 그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없어. 그냥 아빠가 바람핀 거야. 왜 엄마가 재산까지 나눠줘야 돼? 그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감정을, 분노와 배신감과 동질감과 연민이 뒤섞인 이 기분을 엄마는 그분이 밉지가 않아. 오히려 미안해.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먼저였잖아. 내가 먼저 아내였잖아. 그분은 2년 뒤에 온 거야. 어쩌면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렇죠. 법적으로. 법이 다가 아니야. 주녀가.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28년을 한 남자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사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똑같아. 엄마, 기분이랑 똑같을 거야. 박선영 씨한테 전화했어요. 재산 반반 나눠요. 예. 서울 집은 제가 가질게요. 부산 집은 선영 씨가 가지세요. 예금이랑
보험금도 정확히 반반 나눠요. 정미연 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둘 다 피해자니까. 전화기 너머로 박선영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그냥 공평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제가 수습하는 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재산 정리를 마치고 박선영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부산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다 정리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박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미연 씨한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했어요. 성실했고, 주말마다 집에 있었고,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였어요. 저한테도 똑같았어요. 박선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 진짜 두 가족 모두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둘 다였을까요? 둘 다 아니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미안했을까요? 미안했겠죠. 안 그랬으면 30년씩이나 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왜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무서웠겠죠. 모든 걸 잃을까봐. 두 사람 모두 잃지 않으려다.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어쩌면 남편도 고통스러웠을지 몰라요. 두 가족 사이에서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편이 혼자 정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남편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남겼으면 좀 나았을 텐데. 박선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라도, 녹음이라도.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변명도, 사과도, 설명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우리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요. 카페를 나서면서 박선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연 씨, 저 선영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요.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둘 다 몰랐어요. 둘 다 피해자였어요. 예. 행복하세요, 선영 씨. 미연 씨도요. 우린 그렇게 헤어졌어요.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겠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무덤에 들렀어요. 아직 비석도 안 세워진 작은 봉분 앞에 앉았어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바람이 불었어요. 30년을 속였어요. 저를, 선영 씨를, 아이들을, 모두를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허무해요. 봉분 위로 낙엽이 떨어졌어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한 가족으로는 부족했나요? 그 가족이 필요했나요? 대답은 영원히 들을 수 없겠죠. 당신이
사랑한 건 우리였나요? 아니면 그냥 당신 자신이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끝이라는 게 실감나서요. 집에 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이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남편도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족 모두 사랑했으니까. 어쩌면 남편도 불행했을 수도 있어요. 평생 거짓말하며 살아야 했으니까. 어느 쪽이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재산 나눠준 거. 아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왜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멋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혁아, 예.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거짓말 하지 마. 예.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큰 거짓말이 인생을 망쳐.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두 마음 품지 말고.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60대 초반,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 같기도 하고, 아직 젊은 나이 같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볼까 봐. 좋아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요즘은 공원을 산책해요. 혼자 걷는 게 좋아졌어요. 남편 생각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 박선영 씨 생각도 나요. 그분은 잘 지내고 있을까? 부산집에서 아들과 둘이 사나? 저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연락하진 않아요. 서로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그냥 멀리서 행복하길 바라요. 저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니까 그분도 그러기려.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미연아,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좀 괜찮아? 모르겠어.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당연해.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너 대단하다. 뭐가? 재산 나눈 거.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대단한 거야. 친구 말을 듣는데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서요. 이제 100일이 됐어요. 남편이 떠난 지 100일.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차례상을 차렸어요. 준혁이도 일찍 일어나 함께 절했고요. 아빠, 편히 쉬세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미운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였어요. 저도 절하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우릴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30년간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진실이었어요. 오늘은 남편 옷을 정리했어요. 기부할 건 기부하고
버릴 건 버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저랑 남편이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너무 젊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진짜였을까요? 그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을까요? 믿고 싶어요. 적어도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건 제 30년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준혁이랑 밥을 먹는데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다시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엄마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정말이에요? 응.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혼자가 편해졌어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게 이제는 두려워요. 또 속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예, 그것도 좋아요. 준혁이가 웃었어요. 엄마, 강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일기를 썼어요. 요즘 일기 쓰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로 정확히 100일째. 남편 없는 삶도 이제 익숙해진다. 가끔 옆에 없는 게 허전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박선영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하다.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할 것도 슬플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가끔 울기도 하고, 가끔 웃기도 하고,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가끔 담담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가 봐요. 완벽하게 행복하지도, 완벽하게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계속되는 거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저도 살아가고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박선영 씨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우편으로 보낸 손편지였어요. 미연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들이 취직해서 바빠졌고, 저도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 때마다 미연 씨 생각이 나요. 그분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 미연 씨의 결정이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요. 박선영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뭉클해서요. 답장을 쓸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편지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서로 안부는 확인했으니 이제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은 남편 무덤에 갔어요. 이제 비석도 세워졌어요. 구 강태수 지묘. 간단한 비문이에요. 오늘이 추석이에요. 벌초하고 절하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는 당신이랑 같이 왔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올해는 혼자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올 거고요. 구름이 지나갔어요.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만 미워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드니까.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편히 쉬어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어서서 돌아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정말로 이제 끝인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복잡하다고. 사랑도, 배신도, 용서도 다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린 살아가야 하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인생인 거죠. 지금 저는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잠드는 것. 그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누군가와 함께여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어서 소중한 거요. 3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두 번째 가족. 그 충격 속에서 제가 배운 건 용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어요. 미워하는 것도 붙잡는 것도 다 내려놓는 거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워지니까.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린 믿고 살아갑니다. 다만 배신당했을 때 그 배신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